예,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6번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게 될 성신건업의 최원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하다가 조금 다 못한 이야기가 농막의 정의와 농막의 기준, 그 다음에 농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농막 하면은 농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막은 뭐 컨테이너든지 아니면 뭐 이동식 주택이든지 6평짜리를 내 논이나 밭에다 갖다 놓고 주말 주택식으로 이렇게 뭐 사용을 한다, 캠핑용으로 주말에만 와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농막은 올바른 정의는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를 놓고 잠시 쉬는 공간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주말 주택, 주말에 와서 바베큐 파티하고 뭐 텃밭 가꾸고 농사를 위주로 안 하면서 그 농막을 주택으로 쓰려고 하면은 그건 농막이 아닙니다. 그건 법에 저촉이 되고요. 농막 기준법을 보면은 농막의 기준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는 그 범위 외에, 그 범위를 벗어난 외에 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상복귀 목령이 기본으로 되고, 또 그 행위를 벗어난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정화조를 묻어서는 안 되는데 정화조를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농업용 전기를 끌어들여서 병용이거든요. 농업용 전기가 병용 전기를 끌어다가 농마에다 놓고 농사철이 아닌데도 계속 그거를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채양 달아내기, 데크 깔기, 이것도 다 법에 저촉이 되고, 이게 건축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농업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농막을 쓰시는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농막의 정의를 아셔야 되고, 높이 제한은 4m 20, 높이 제한은 3m 20, 폭은 3m, 길이는 6m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만일에 그걸 벗어나서 만일에 판매했다 그러면 그거를 고지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걸 고지 안 한 그 업체에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고, 만일에 그걸 고지했음에도 내가 그걸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구입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농막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원상복귀 명령이 기본이지만 과태료가 부과가 최고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거 잘 아시고 그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농막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농막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또 했고요. 다음은 이제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식 주택 하면 여러분들이 이동식 주택, 흔히들 이동식 주택이라고 안 하고 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립주택하고 틀린 겁니다. 조립주택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판넬 아실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탁탁탁탁 원래 판재를 놔서 끼는 거, 그걸 조립한다 그러죠. 그 조립식 판넬이 이 이동식 목주주택하고 다른 겁니다. 뭐 이동식 목주주택은 바닥 베이스 골조서부터 벽체서부터 지붕까지 한 덩어리를 댄 것, 즉 모듈화는 되지만 A, B, C, D로 나눠지지만, 이동하기 위해서 나눠지지만 다 덩어리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하우스, 이동식 목조주택이 맞는 것이고, 이동식 목조주택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패널라이징이 있고 모듈러 하우스가 있습니다. 패널라이징은
벽체, 지붕, 바닥을 따로따로 다 뜯어가지고 가져가서 하나하나 크레인으로 세워가지고 집을 완성을 하는 게 패널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은 모듈화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거실, 방, 2층 이런 걸 따로따로 다 완성해서 가져가서 붙이는 것. 이거를 모듈하우스, 이동식 목조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이동식 주택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주택을 개조하는 거죠. 그거는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조주택.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목조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은 베이스서부터 벽제, 지붕까지 트러스를 전부 다 각 파이프로 만들어서 거기다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가지고 마감재, 외장재를 치는 것을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식 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 22년째 이동식 목조주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년 전, 1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고객들이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문제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벌써 알았겠죠. 보완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동식 목조주택에 대해서 내가 내 컨테이너 하우스나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는 남의 관할 바뀌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 남의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목조주택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수명이 길다는 겁니다. 수명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뭐 돈 현장에 지면은 뭐 가격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뭐 한 4,500만 원이면 짓지 않느냐. 못 져요. 지금은 현장에서 2x6 공법으로 2x8 공법으로 단열 기준법, 비드법에 맞춰가지고 건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최소한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모든 게 다 오른 상태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장점을 본다면 수명이 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내가 20년 전에 팔은 집도 현재 내가 가서 그 상태를 보면은 아직도 멀쩡해. 아예 색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그거를 장담하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자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집을 짓게 되면은 무조건 법정 하자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은 하자 보증금을 10% 띄워놓든 하자 이행각서를 보증보험에서 띄워오든 1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1년 동안은 책임을 져요. 그래서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은 그는 하자를 책임을 회사에서도 안 지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꺼운 옷을 여러 거 껴 입으면은 따스할지 몰라도 활동성이 제한을 받겠죠. 그런데 얇은 기능성 옷을 여러 겹을 입으면은 활동은 편한데 보온이 잘 됩니다. 똑같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일 경우에 아파트는 벌집 구조로 되어 있죠. 난방을 양옆집, 아래 윗집에서 이미 싸고 있기 때문에 단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만 내가 단열하면 돼요. 근데 전원주택은 또 안 그래요. 전원주택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외풍이라든가 아니면 기온의 편차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근데 이거를 상쇄하고 만회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열 비드법이에요. 비드법이 뭐냐면은 단열을 A, B, C로 나눴을 적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라고 합니다. 단열 기준법에. 그건 가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다. 1등급이라 그러죠. 흔히들 1등급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가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열 가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가등급, 진짜 가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30평을 기준했을 적에 난방비가 2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목조 주택을 졌는데 30만 원이 넘게 나온다? 그건 집은 잘못 지어진 거겠죠. 근데 콘크리트 집은 그렇게 나와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콘크리트 집은 일단 골조가 콘크리트고 안에 샌드위치 판넬, 바깥에 샌드위치 판넬 붙이고 했어도 일단 열기는 잘 차단을 해줘요. 콘크리트 집이. 근데 냉기는 차단을 못 합니다. 들어오는 냉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이동식 목조주택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동식 목조주택이 좋은 점이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소음이 안 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분진, 먼지가 안 나고 네 번째는 시간이 현장에서 하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설치한 시간만 드니까.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5번째가 금액인데 건축비죠. 건축비가 현장에서 짓는 거에 비해서 한 절반이나 그러니까 50에서 55, 60% 정도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동식 주택이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목조는 목조로만 져야 되고 철조는 스틸하우스는 스틸만으로 용접을 해서 붙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충률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는 함수율이 있고 이 철제나 그러니까 도체와 비도체, 반도체, 도체와 반도체가 있는데 도체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 도체일 경우에는 열이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냉기를 전달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를 가장 많이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금, 은, 동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전기줄을 만들면 너무 비싸니까 안 되니까 전기 흐름은 좋은데 구리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단열에서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겨울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나 라돈, 그 다음에 육가크롬, 유해물질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직접 스틸하우스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철골조, 콘크리트도 해봤어요. 다 목조도 해봤고 40년 가까이 목조 건축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게 없겠죠. 다 해봤는데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다가 합판을 붙였고 속에다가 철 각재를 돼 있는데 여름에 가장 더울 때 30도, 35도 올라갈 적에 벽에 닿는 면적에, 그러니까 밖에 기온이 30도라면 햇빛 받는 면적의 온도는 거의 65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갑니다. 온도에 갖다 놓으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열을 받게 되면은 쇠는
팽창을 하게 됩니다. 늘어날라 그러죠. 늘어날라 그러고 겨울 되면 줄어들는 게 이게 수축이 됩니다. 이게 쇠의 장점이라고 그럴 수 있고 단점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쉽게 든다면은 기차를 타보시면 알아요. 기차를 타보시면은 여름에는 유난히 차가 덜컹거려요. 덜컹. 왜? 철길 레일이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져서 덜컹거리는 게 심한 거예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덜컹거림이 덜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쇠가 이미 늘어나서 최대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덜컹거림이 적은 거겠죠. 그래서 쇠는,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쇠는 늘어났다 오므러들었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붙인 합판이나 다른 거는 얘는 수축이나 팽창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거는 움직이고 겉에 거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고정시킨 게 뭐냐? 피스입니다. 피스라면 잘 모르겠는데 나사가 무엇보다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은 모르는데 오랜 긴 시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탕 끊어져요. 피스가 끊어지게 되면은 하자가 생기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틸하우스를 안 하는 이유가 하자가 5, 6년 안에는 안 생겨요. 그건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5, 6년 안에는 안 생겨요. 근데 5, 6년이 넘어가면은 이 피스의 연성화가 되면서 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10년 안에는 집이 스틸하우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조금씩 요거를 좀 아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주택이 현장 건축보다 뭐 좀 부실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많이 이치에 안 맞는 거겠죠. 근데 이동식 주택과 현장에 짓는 것을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튼튼한 거로 친다라면은 이동식 주택이 현장에 짓는 것보다 2, 3배는 더 튼튼합니다. 튼튼하지 않으면은 차에 싣고 그 먼 거리 이동을 못 하겠죠. 그리고 설치했을 적에 만일에 그 집이 거기에 설치했고 몇십 년을 산다고 했을 적에 현장에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위에 벽체 세우고 지붕 세우면 집이에요. 자재비가 이동식 주택보다는 약 25%, 30% 정도가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가지만 이제 단열재를 좀 잘 쓰면은 좋은데 업자분들이 이렇게 단열재를 좋은 걸 써주질 않아요. 대부분 뭐 그라스울, 인슐레이션, 뭐 폼을 쏘더라도 그 수성 연질 폼이라는 걸 쓰는데 등급이 낮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주택의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뭐 많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다 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싶은데 진입이 안 돼요. 들어가질 못해. 길이 좁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요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한 후에 이동식 주택을 들어가서 진입을 해갖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한 후에는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집을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물론 이동식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 지은 집은 모든 집은 다 마찬가지예요.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집에는 새로운 자재를 썼기 때문에 함수율이 보통 기본이 나무가 우리 가뭄비 나무를 이제 구조재로 쓰고 있는데 11%에서 12%의 함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전체 면적의 10%의 수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도둑 들을까봐 문을 다 꽉꽉꽉꽉꽉 닫고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러면 그 일주일 안에 그 수분이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말주택으로 만일에 쓰신다고 하면은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창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 창이나 주방 창이겠죠. 통풍이 되는 창. 아니면 오르내리 창이라 그러죠. 오르내리 싱그렁이라 그러는데, 이런 창 같은 경우는 통풍이 될 수 있게끔 창이 보통 이중창이면 4개입니다. 바깥 창에서 왼쪽 바깥 창 왼쪽에 10cm, 오른쪽 창에서 안쪽 창에서 10cm를 열어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통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을 열어서 통풍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자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화장실하고 다용도실. 여기가 하자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좁은 공간이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곰팡이 피면 하자 났다는데 그거 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통풍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말대로 통풍이 안 된다면 제습기를 틀어놔도 괜찮고, 제습기를 안 틀어놓는다면은 왔을 적에 하루 종일이라도 말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 주택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믿을 수 있는지, 잘 하는지, AS는 잘 보주는지, 집 내용이 어떤지, 궁금할 거예요. 선택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오셨는데, 10군데 넘게 이동식 주택 하는 데를 다녀보셨대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답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집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회사의 규모, 업력, 회사가 얼마나 역사가 깊은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 다음에 더 가장 확실한 것은 그 회사 가서 그 집에서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선택할 적에, 그러면은 당신네에서 지어준 회사의 건물을 내가 그 소비자하고 통화를 해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가서 볼 수 있겠느냐, 그걸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시고, 그게 오케이, 좋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회사를 믿으셔도, 믿고 맡겨갖고 이동식 주택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이동식 주택을 짓는 현장을 100% 오픈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순서가 들어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100% 오픈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목조주택의 이제 평수를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전에도 내가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뭐 이동식이 아니라도, 이제 현장에서 짓더라도 집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많이. 그러니까, 큰 평수, 뭐 호화롭게, 뭐,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뭐냐면은 땅에 집에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근데 땅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사도 지면서 큰 뭐 논밭을 사요. 그러고 나서 그걸 관리를 못 해갖고 막 풀이 우거지고 남한테 져달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필요한 땅,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주택을 짓는 게, 건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집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인원수에 맞게끔, 일전에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크게 봤을 적에 1인당 7평, 두 명이면 14평, 3명이면 뭐 곱하기 3, 42, 20, 뭐 20평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평수를 정하는 게 맞지, 그냥 뭐 나 30평, 50평짜리, 60평짜리,
집은 남을 보여주려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살려고, 내가 편하게 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동식 주택을 하든 현장에서 건축을 하든 돈을 투자를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막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막 기준법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겁니다.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농막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농막이 되어 있는 게 한 4만 5천 개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90%가 거기 설치되어 있는 한 4, 5만 개 된 설치되어 있는 농막 90%가 불법입니다. 물론 설치 허가를 가설물 축조 신고를 허가를 했음에도 거기에 불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과태료 처분이나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농막을 하실 적에 신중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농막에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주택을 이제 멜들서 업체를 줘서 맡길 적에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해서, 그 건축 재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만일에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건축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동식 주택하고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꾸며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